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헌재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차상의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법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낸 검수완박과 관련된 권한쟁의는 모두 각하를 했는데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밝힌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내용들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헌법재판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좀 회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그 법률의 검수완박법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주장했던 그 검사의 수사권 권리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단 하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는 심의권, 이것은 좀 그 권리가 침해됐다. 네. 이 일부 이 승소 판결이랄까 일부 이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관심사인 검수완박법의 법률의 유연성 여부, 그다음에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법률의 위헌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고 국민의힘이랄지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검찰 정상화법, 검찰 개혁법안이라고 보는데요. 당시에도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공보수석도 하고 정무수석도 했습니다만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5대4로 인용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미리 이걸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삼은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표결 심의권 이거를 일부 침해했다. 이걸 받아들인 거고요. 나머지 이게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거나 이번 법안 자체 검찰 정상화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각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랄지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러 차례 본인이 이제 방송이나 기자들 앞에서 이 이른바 이 검찰 정상화법안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위헌이다.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는 이 검사의 소추권, 수사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위헌을 다룰 가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법사위에서의 문제를 뭐 헌재가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검찰 정상화 법안은 법안의 자체도 문제가 없고 효력도 당연한 거고 이런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된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좀 이제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물론 정치권에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유연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시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하고 심의할 그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법 자체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정말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일부 문제가 좀 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뭐 근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네. 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 2009년도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른바 미디어법 이거를 당시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날치기 이른바 파동이 일어났죠. 네. 당시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고 당시 헌재에서 역시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이 침해됐다. 하지만 이 미디어법, 이 법안 자체는 효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은 뭐 제대로 시행이 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수용을 하는 게 맞고 더 이상의 뭐 헌재 판결까지 결정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법무부가 시행령
정치를 해왔어요. 뭐 잘 아시지만은 이 이른바 검찰 정상화법 가지고도 이 등이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른바 이 법이 적법하고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는 6개 수사 범위를 2개로 경제와 부패 범죄로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6개 범죄 수사권 이상을 지금 검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검찰의 행위 자체가 과연 적법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상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권에서 신중하게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검수안박법 자체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 해준 게 아닙니다.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억지 논리 그리고 국민들 정서상 생각하고 있는 그 입법 독재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 민영배 의원의 그 위장 탈당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상을 우리가 서로 다루는 측면에서라도 야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당히 그 심의 논의 대상을 갖다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요 이번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이제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국회에 맡겨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이 법이 완벽하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예. 근데 명확하게 좀 볼 거는요.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있으면 기자 간담회도 할 네.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법안의 법률 가결 선포를 할지 무효 확인 소송 청구 이거 자체는 다 기각을 한다. 그 얘기는 아까 2009년도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 자체에 대해서 이 효율 전부 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을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원장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대변인님, 예.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배경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현장 최고위원이랄지 우리 이재명 대표 현장 그 방문을 여러 번 따라갔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정말 지역의 농가를 가면은 이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이 엄청납니다. 그게 만약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지역구의 문제라면은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지역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의원들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쌀값 안정화시켜야 되고 양곡에 대한 의무 매수 조항 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낸 거죠. 낸 게 뭐냐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의무 매수 조항을 포함한 네. 이른바 여기에는 식량 자주권도 들어가 있고요. 쌀의 안정적인 그 공급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이 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수정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까지 네. 구간을 늘리고 5%에서 8%까지 넘게 하락할 때 구간을 늘렸거든요.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수정을 낸 거거든요. 그럼 수용을 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의무 수매 조항 이거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못하겠다고 해버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저는 그 삼권 분립 정신도 맞지 않고 왜 대통령 거부권에 이렇게 의지를 합니까? 그러지 말고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냈었을 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예 이 조항을 못 갖겠다는 거는 농민들 농심을 너무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당으로서는 이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수밖에 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 자체가 그 절차상하고 내용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절차상에 있어서 이건 포퓰리즘의 입법 독재 과정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법안이에요. 그게 본인들도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은 왜 안건조정위원회나 국회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 여당이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다 다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무소속의 의원을 갖다가 거기 그 상임위원회에 소관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를 갖다가 무력화시켜가지고 지금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사실상 의장을 통해서 직권으로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절차상으로 봐도 일단 문제가 있는 거 국민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다음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이건 국가적 손해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쌀을 무한히 사실은 이 매수를 해주면 좋지만은 그건 국가의 예산상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농가 쌀값 안정이라 정책이라든지 다른 농가 정책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쌀 수매가보다도 이 관리하는 저장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된 이상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농해수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됐고 충분히 협의했을 기회가 많았죠. 그리고 안건 조정위도 거쳤고 전체회의도 거쳤고 직회부를 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어떤 경제적 어떤 기재부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농민 문제와 식량 자주권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여당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대선 때 어땠습니까? 농민들을 만나가지고 농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쌀값 안정화시키겠다고 다 공약하셨어요. 근데 지금 됐다고 이 약속마저 깨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국회로 넣으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 원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쌀값 안정화 법안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정말 또 필요하다면 여당에다가 다른 수정안을 내놓고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부권을 덜컥 그럼 본인의 공약이랄지 이런 건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양곡관리법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 처리시킨 것은 식량 자주화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쌀값 안정화 정책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쌀값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사실은 얼어붙어서 문제된 게 그것도 관련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쌀이 많이 남아도는 부분은요. 실상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는요. 북한한테 많이 사실은 줬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게 사실 그게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장 창고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양곡 수매 부분인데 그걸 농민들에 의해서 인기 정책, 인기 영합 정책으로 해가지고 우선 쌀값 우선 다 사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할 법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쌀값 안정화 정책은요. 다른 방안으로 다른 농작물과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우리 민 원장님들 꼼꼼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5%, 8% 그런 다 부분도 있는데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안, 식량의 자금률을 높이는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민주당이 다른 당과 함께 법안을 내는데 어떻게 그것만 듣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살리고 식량 자주권도 확보하고 다른 타 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입법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또한 민주당의 일종의 밀어붙이기 오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으로서 그렇게 식량 자주하고 쌀값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좋은 법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국회에서 제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다른 후속 조치들을 내고 또 다른 입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뒤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번 양곡관리법 통과시킨 이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거부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의해가지고 여야 합의해가지고 3분의 1을 얻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예. 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오는 30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에서 좀 힘을 얻으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이것을 가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하는 일종의 국회의원들의 자정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 운동으로 국민 여론 확산 작업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네.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저렇게 불체포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차후 어떤 또 체포 동의안이나 그런 게 청구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은요 저런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 그런 자세야말로 바로 여야 협치로 가는 바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민주당을 향한 압박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가결을 당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고가 되고 그 절차를 보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법무장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서 또 뭐 범죄 사실이랄까 피해 사실을 또 설명을 하겠죠. 하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이제 공천 대가로 뭐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 자치단체가 보좌관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로 또 뭐 5,750만 원 수수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게 과연 본인들 판단할 때 가결 사안이 부결 사안인지 헌법기관이니까 양심에 맞게 자율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거기다 판단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하는데 지금 불체포 특권 서약식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 보실 때 이 모습을 뭐 좋게 보시고 박수 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정의회부터 생긴 겁니다. 유럽의회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에 징후가 있다고 하면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 단계도 아니고 또 다른 기소할 때도 그렇고 다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 개인, 하영재 의원 아니면 뭐 다른 A 의원, B 의원 이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전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정권 삼권 분립에서 왜 필요한지 지금 대통령께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밀어붙이시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자체를. 이런 상황에서 이마저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마치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의 사용 자체가 이거 범위랄지 엄격할 필요는 정말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하지만 이거를 본인들이 포기하겠다? 이거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할 때 지금 여기 서약하신 분들 헌법 개정하자고 나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동하듯이 할 문제는 아니다. 차분하게 접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적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선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중에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가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그 상권 분립 훼손된다는 데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점을 좀 밝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치 개혁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 너무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할 기회가 있을 적에는 이걸 반드시 개정을 하자. 그렇지만 우선은 헌법 개정의 사항이 이전에 자정의 노력으로서 하나 정치 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들 설득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를 당헌 80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 탄압으로 판단한 건데 대변인님 먼저 이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뭐 당원 조항에 대한 설명은 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지난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나 이번에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공소한 내용들을 보면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뭐 대법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역시 2020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 민주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대법원 판결이 성남시에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한 거는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은 그 액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체를 무시하고 4,900억 정도를 배임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남 FC의 광고비 집행 문제, 성남 시민의 예산을 그 줄인 부분인데 이게 뭐 제3자 뇌물로 마치 이득을 본 것처럼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사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기소 전인 이번 3월 21일까지 이른바 우리 앵커 잘 아실 겁니다. 천화동인 1호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 관련된 428억 관련된 보도가 무려 2,000건이 넘었습니다. 2,064건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검사들이 한 60명 넘게가 1년 6개월을 탈탈 털어 수사를 했으면 최소한 이 배임의 문제, 뭐 제3자 뇌물의 문제랄지 법리적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저들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클럽 수사는 않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일당에게 이득을 주려면은 본인도 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발로 계속 나왔던 언론 플레이와 기사가 428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수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돈이다 했어요. 그러면 기소된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쏙 빠졌습니다. 검찰은 뭐 나중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말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자체를 내놓지 못하고 경선 자금 8억 원, 그중에 실제 뭐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된 게 6억 얼마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또 빠졌습니다. 이런 공소사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이게 과연 뇌물과 부정부패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당원 80조 3항에 있는 것처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느냐. 이거는 이제 구속 청구 단계부터 저희들이 의총과 하면서 여러 차례 판단을 해보고 네. 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문제의 본질이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는 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셀프로 판단한 거예요. 당무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표라면서요. 그리고 당무회의에 참석하신 분도 30명 실질 참석에 39명의 서명 결의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후다닥 한 거예요. 절차상으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 섞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일부러 개인의 성남시장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혐의점을 갖다가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켜서 정치적 방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고육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 당내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네, 조홍천 의원은 어제 당무위의 결정이 그러니까 철통 같은 태세이자 과유불급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에서 기권을 했던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목소리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전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의총을 마치고 나올 때 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대표가 민주정당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생각 가진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당무위가 왜 이렇게 뭐 빨리 열렸나? 보통 통상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소는 이미 뭐 이른바 답정 기소라고 얘기하듯이 다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뭐 아시지만은 그제부터 2, 3일 전부터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 검찰은 그대로 어제 이제 오전에 기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를 제 기억으로 이건으로 가지고 네. 뭐 기소된 공소장에 다른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가됐다면 또 다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미 왔을 때 저희들이 의총을 제 기억으로 2차례 이상 했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모두가 이른바 이제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이 정도의 구속영장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영장 청구하는 거는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 당론으로 생각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맞다. 이건 부당한 체포영장이고 동의안이고 논의할 재론할 여지가 없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긴급 최고회가 열려서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우리 민 원장님은 이제 대표가 마치 한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본인이 사회권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박헌공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이양 받아가지고 사회를 봤습니다. 봐서 그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사망에 따른 80조 사망에 따른 정치 탄압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거기서 회의 결과를 내리고 뭐 저도 그때 배석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종 당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당무위를 소집하자. 그럼 이거 언제 소집하는 게 좋겠느냐. 그 논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바로 오늘 오후에 연락들을 해가지고 소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열린 거기 때문에요. 저희 뭐 일부 의원들께서는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네. 아니면은 전반적인 더 의견을 수렴해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최고위나 당무위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거는 결정된 얘기고 민주당과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 성격의 강한 짙은 수사기 때문에 80조 사망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다른 당무위원들께서는 이제 다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변인님 말씀은 지금 어제 당무위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소수고 또 이 소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당내에서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런 말씀하시는 의견 자체를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네. 보고요. 그 의견 자체도 저희들이 민주적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그런 그 다수의 좀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이 당내에서는 얘기 안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직접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고 또 전해철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민주당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고육책이구나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내용상으로 보면은 또 정치 탄압이라고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왜 또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을 끼어 팔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는 거하고 법리적으로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입법의 여부가 있는 금액을 뭐 1억 원이나 받았다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당내 뭐 정책위원회 뭐 조정위원장인가요? 그 직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의원을 갖다가 끼어 팔게 해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참 어렵게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들어가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방이라고는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 출범할 때에 비해서 지지율이 절반으로 완전히 추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0% 70% 갔던 호남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법적으로는 당무위의 당헌 당규에 맞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서상으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지지율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번 결정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끼어 팔기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을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회의를 배석을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 배석을 해서 왜 이런 판단을 할지 이제 사무총장이랄지 관련된 분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돼 있었는데요. 이수진, 기동민 의원 두 분에 대해서 기소를 검찰이 이제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수진 의원은 본인이 이렇게 이제 당에다도 설명을 하고 하는 게 그 얘기하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단 한 차례도 본 적은 물론이고 문자나 이런 연락 자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받았다고 없는 거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는 김모 회장이란 분이 진술을 3차례나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무고함을 또 상당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당에 소명을 해왔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검찰이 정말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어떤 지금의 이제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69사관 노동죄랄지 강제 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갖고 국민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소 가지고 정말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정치 탄압으로 무슨 끼워 팔기를 합니까? 국회의원 두 분을. 그런 식으로 아니고 제대로 판단할 말씀을 드리고 지지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조사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지지율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가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지지율 안 좋고 국민들 질타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야죠. 하지만 최근 조사 하나를 그냥 자랑 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47.7%로 그 회사 조사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최고점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0%대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변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